낡은 옥층 아파트 202호. 평범해 보이던 그 아파트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久保さんはその部屋に何かがいるような気がするという。 어느 밤부터 방에는 이상한 소리가 깔립니다. ずっと同じ場所でただほうきを動かしている。 정체 모를 전화까지 받는 집도 있습니다. 今一人ですか？なんだか気味が悪くて。 그 방을 스쳐간 사람들은 하나둘 무너지고 목숨을 잃어갑니다. 申し訳ありません。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는 이렇게 속삭이죠. 話してもただられる、聞いてもただられる、それ自体が怪談ってやつだ。 지금부터 그 저주가 어디까지 번지는지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私の正業は作家だ。普段は小説を書いている。 끝까지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 작가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不思議な後味ですね。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頂戴します。 그녀의 글감이 조금 특별합니다. 読者から募集した奇妙な体験談をもとに短編を発表していた。すべての始まりとなるその手紙が私の手元に届いたのは2012年5月のことだ。 보낸 이의 이름은 쿠보라고 부르기로 하죠. 差出人は都内の大学で建築デザインを学ぶ女子大学生で、当時入学から2年を過ごした学生寮を離れ都会のとある町へと越したばかりだった。 그녀가 새 둥지를 튼 곳은 낡은 임대 아파트. 以前から憧れていた一人暮らしを始めたのだ。 막 시작한 혼자만의 삶, 설렘도 잠시였습니다. 202号室。久保さんはその部屋に何かがいるような気がするという。 誰かがひっそりと掃除をしているみたいでした。それは多分やつれた感じの女性で、ずっと同じ場所でただほうきを動かしている。 편지 속 묘사는 점점 또렷하고 섬뜩해집니다. よく映ってるじゃない。死者の霊的エネルギー。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코웃음을 칩니다. ホラーやミステリーが専門の小説家だが、私以上の心霊現象否定論者だ。 그해 가을, 쿠보의 두 번째 편지가 도착합니다. 畳をするような音はその後も続いているのですが、 소리가 나는 방이 신경 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문을 닫아봅니다. 쿠보는 마침내 소리의 정체를 짚어냅니다. 着物の帯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結婚式でするような白地に金とか銀とか細かい模様のある。畳をする音だったということでしょうか。 그 긴 자락이 바닥을 쓸었다면 이야기가 됩니다. 帯締めなんかを解けば端が床に届きますよね。そういう彼女が何をイメージしているのかは分かった。 오래전 누군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자리. 階段の文法で解釈すればそういうことかもしれない。しかしなぜだろう。この話には妙に引っかかるものがある。 문득 서랍에 묵혀둔 편지가 떠오릅니다. これだ。平市塚田。その手紙は2年前に届いたものだ。 같은 건물, 그런데 층이 달랐습니다. 어린 딸을 둔 여성이 보낸 편지였죠. 引っ越して3ヶ月ほど経つマンションの部屋が少しおかしいんです。何かが床を掃くような音でした。 그 집 딸아이는 예전부터 남달랐습니다. ミトちゃんどうした？ 허공을 보며 없는 무언가를 가리키는 아이. ブランコ。だから最初はいつものことだろうと思ってたんですが。何してんの？ブランコ。 두 편지의 방은 서로 겹치지 않았습니다. 久保さんに確認してもらうと、405号室にはすでに別の家族が入居していた。 귀신이 옮겨 다닐 이유가 도무지 없습니다. 2つの部屋は横並びでも縦並びでもない。 쿠도는 부동산에 직접 확인합니다. 一切なかったと申し上げることができます。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 뒤, 久保さんからある知らせが届いた。私の部屋の
前の住人の消息が分かりました。 전 거주자의 이름은 카지카와. 27歳独身 성실하기로 평판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死にましたよ1年前に 직장 동료는 그의 마지막 몇 달을 기억합니다. 急に人が変わったみたいでしたそのうち無断欠勤するようになって 그런데 그 변화의 시작점이 심상치 않습니다. 去年の初めくらいかな彼が岡谷マンションへ入居した時期と一致する。そして4ヶ月余りでマンションを出た梶川氏は 옮겨간 새 집에서도 그는 오래 버티지 못했죠. 一月もいませんでしたからね。 그가 남긴 한마디가 서늘합니다. このアパートに子供はいるかって聞かれたのよ。近所にもいないって言ったらすごく安心したみたいだったから。でも予感はあったのよね。 그가 죽은 날 새벽. 誰？梶川ですけど。どうしたの？こんな時間に。申し訳ありません。玄関回ってよ。 눈을 뜬 이토시는 현관문으로 가봅니다. 誰？梶川です。なんかあったの？すみません。 문 밖에선 그 모습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本当に梶川くん？急ぎじゃないなら明日にしてもらえる？申し訳ありません 잠에서 깬 이토시. 카지카와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또 한 번 죄송하다는 메시지. 그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そんなに謝るなら生きてるうちに相談してくれたらよかったのにね。 무언가 움직임이 느껴지고 もう貸してるんですね。それで家賃安くしてもらってますから。 구보가 한 가지 가설을 꺼냅니다. と梶川さんが元の部屋に戻ってきちゃったんですね。それは多分違う。あなたからの手紙の消印は5月15日。梶川氏が発見されたのが5月19日の朝。 죽음 방식도 소리의 정체와도 어긋났죠. 床がフロアタイルなら畳をする音というのも合わない。もっと階段的にありがちなのは着物の女性が梶川氏を呼んだという可能性だけど。 쿠보도 그 여자에게 불려가진 않을까 걱정합니다. あのー 말을 걸어오는 옆집 여자. 実はここに越してから変ないたずら電話が多くって。はい、もしもし。今一人ですか？違いますけど。他にもなんだか気味が悪くて。キスも放火も聞いたことはないですけど。 쿠보 집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それなら理屈に合いますよね。 방 하나가 아니라 아파트 전체가 문제라면, 아파트가 서기 전 이곳에서 누군가 세상을 떠났다면, 我々が今住んでいるこの場所、さらに以前の住人がいた。でも本当にあるのかな。恨みつらみがその土地に残るなんてことが。 소설가는 땅 자체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はじめまして。はじめまして。 어느덧 만난 두 사람. 그 사람은 이 땅의 오래된 지도를 펼쳐봅니다. マンションの建つ前地図です。 더 오래된 지도일수록 땅은 낯설어집니다. 空き地なのよ。あの頃ほらバブルだ。私らは80年代に入ってきたよそ者 버블 시절 이 땅엔 홀로 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今でいうゴミ屋敷だったのね。やだ。で知らねえうちに死んでたんだろ町内会の人が見つけたんだそうです。 두 사람은 당시 자치회장을 만나러 갑니다. 血の踏み場がないというよりもですね、床下にもね、ゴミがぎゅうぎゅうに詰められてましたね。いいんだ。隙間が嫌いなんだよ。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그는 숨진 채 발견됩니다. ゴミの山の上に寝てたんです。死後2週間。死因は病死だったそうです。 이상하게 무너진 사람은 그만이 아니었죠. おばあちゃんがボケちゃってね、猫がいるんだって言い張って、縁側にこうベタっと伏せてね、縁の下に餌投げ込んだりしてましたよ。 그리고 바로 옆집. いい家でしたね。人が居つかないということですか。方々に電話かけまくったりするんですって。 사람이 붙질 않는 땅. 하나씩 망가지는 이웃들. 小糸さんが少しまともじゃなかったっていうぐらいで。この秋山氏もまた70年代に他から移り住んできた人で、
昔からの地元民ではなかった。 여기 오래 산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두 사람은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この根本さんっていうのはね、昔はこの隣の藤原さん家まで根本家の敷地だった。 그 주인은 낡은 결혼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撮ったのはうちの親父なんだけどね、俺も手伝いに行ってたからよく覚えてるよ。この花嫁側が高野家ですか？ 딸을 무사히 시집 보내고 난 바로 그날 夫婦で家に戻ったんだって。それで奥の和室にスーッと引っ込んでさ、いつまで経っても出てこない。 방 안에서 신부의 어머니가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증언자는 그 어머니를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その頃から俊恵さんの様子がおかしくなりました。 타카노 부인은 자꾸만 같은 말을 되뇌었죠. あなた赤ん坊の泣き声がするのよ。ずっと泣き通しで眠れなかった。 정작 그 소리를 듣는 건 타카노 부인 혼자뿐이었습니다. 私にはちっとも聞こえないんだけど。あなたも仲間なの。 가족들 사이엔 한 가지 소문이 돌았습니다. 勤め先で良くない男の人に引っかかっお腹を大きくしたとか 결혼을 위해 아이를 포기했거나 원치 않게 잃었거나 湧いて出ると言ってました。家の床から湧いて出てきて泣くんだって。 바로 그 표현이 소설가의 발목을 잡습니다. 床から湧いて出る。 동료 작가가 불쑥 끼어듭니다. 複数じゃないですか。同時に複数じゃないですかね。 딸이 잃은 생명이 여럿이 아닐까 생각해보지만 実話怪談集めてる同士で話すとタグってくと根は同じだったっていうこともある。取り扱いを間違うとひどい目に遭う。 그러곤 비슷한 괴담을 하나 꺼냅니다. 肝試しで廃屋に入った若者たちが床から赤ん坊の顔が次々に出てくるのを見 그 폐가엔 아이를 낳아 그대로 바닥 아래 은닉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それで床から。面白いのがね、 바닥 아래에서 발견된 어린 유골은 하나뿐이었죠. なのになぜか複数の赤ん坊の顔がボコボコと湧いて。その廃屋ってどこにあるんですか？千葉です。千葉。 하나뿐인데 왜 여러 얼굴이 솟았을까요? 동료 작가는 예전 조사한 자료를 보내옵니다. 今行きます。千葉の廃屋の件詳しく調べてみたらドンピシャでしたよ。 자료 속엔 오래된 사건 하나가 있었죠. 1952年、千葉県のとある町で一人の女が逮捕された。隣の住人から異臭がするという通報で警察が調べると 집 바닥 아래 석유통에서 형태를 잃어버린 어린 유해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過去に重ねた罪を自供する。 7년 동안 해마다 계속 해왔다고 한 겁니다. 그 집이 헐린 자리에 새 집들이 들어섭니다. 1年後にその跡地に立ったのが根本家とそして高野家。 결국 같은 자리에서 시작된 비극이었죠. たぐっていくと根は同じ。 그래서 타카노 부인은 저주가 아니라 汚れに触れ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かも。 그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무너진 건 아닐까요? その土地に残る汚れに触れ死へと追いやられた。 두 사람은 연립주택 이전으로 더 파고듭니다. 資料探しには久保さんの属するミステリー研究会の後輩たちが協力してくれた。 땅의 더 오래된 주인은 요시칸의 가문이었죠. 소설가는 동료를 초대해 요시칸의 가문에 대해 이야기를 듣습니다. 精神病患者を自宅であれですか？座敷牢ってやつです。 그 집안엔 아들이 있었습니다. 吉金友三郎は明治38年15歳で発病。 그를 몰아붙인 건 명령하는 목소리였습니다. それが焼け殺せと命じるのだと訴えて 불을 지르라 부추기는 원한 섞인 목소리. すごいインパクトでしょ。 격리된 방의 바닥 아래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友三郎はその穴から抜け出すことがあったそうです。 床下を徘徊する行う。 이때 아이에게 비극을 남겼던 여인의 기록이 떠오릅니다. ミサオは犯行の動機について床下から聞こえる声に命じられたと供述していた。 이 여자도 요시카네가의 아들도 마루미치였던 겁니다. 어쩌면 그 목소리를 들은 건 한둘이 아니었죠. 何？仕事の話？
まあそんなところです。 그때 한쪽 불빛이 툭 켜집니다. ああ、あれ人が通ると自動でつくんですよ。でも3人ともここにいますよね。 보이지 않는 그것에 시달린 건 한둘이 아니었죠. 不良品かな。小井戸さんも床下までゴミをぎゅうぎゅうに詰めていた。それから根本家のおばあちゃん。 아들을 방 안에 격리해야 했던 그 집안. 마지막으로 기록된 인물은 한 여자였습니다. 最後に記録が残っているのは三好という女性です。 갇혀 지낸 그 아들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였죠. 友三郎にとっては5つ違いの継母、ママ母にあたります。 그녀의 삶은 짧고 불행했습니다. 本人も24で亡くなっております。 그녀의 일주기에 그림 한 폭이 공양되는데요. いいえ、綺麗なお姫様の絵です。ただ時折そのお顔が醜く歪むのです。 정작 그 그림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私は見たことがありませんので戦災で焼けました。三好の嫁入り道具だったそうです。三好の実家はどちらですか？九州です。福岡だったと聞いています。 정체를 아는 사람은 규슈의 신령 마니아였죠. 顔が歪む絵、奥山家ですか。北九州では有名ですよ。 그런데 그 그림의 정체가 더 오싹합니다. だって誰も見たことがないんですよ。その絵の顔が歪む時には必ずゴーゴーとした風の音とたくさんの人のうめき声が聞こえるんだそうです。 그림 뒤에는 또 한 가문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その歪んだ顔を見た者には必ず呪いが降りかかると言われています。 그 저주의 뿌리는 한 탄광에 있었습니다. 死んだ労働者たちの恨みによって顔が歪むようになったと言われています。三好の実家である奥山家、福岡で炭鉱を経営していました。 그곳에서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터집니다. 奥山家の炭鉱でも100名以上が死ぬ火災があったと言われています。 불을 끄는 방법은 잔인할 만큼 단순했습니다. 坑道を塞ぎ酸素の供給を断つことでした。 그리고 그 안엔 아직 사람들이 있었죠. 周囲が全て石炭のため鎮火がかなり難しかったそうです。 그들의 원한이 그림 속 얼굴로 되살아난 겁니다. 오쿠야마 가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記録が一切存在しないんです。奥山家には決して触れてはならない。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였습니다. 話してもたたられる、聞いてもたたられる、それ自体が怪談ってやつだ。 전해지는 결말은 참혹합니다. それはもう二の次なのかもしれません。奥山家最後の当主は 20명이 넘는 집안 사람 모두의 숨결을 꺼뜨리고 자신 역시 산속에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この惨劇もまた死んだ労働者たちのたたりなんだと言われています。 그때 소설가의 머릿속에 오래된 원고가 스칩니다. 書いてます。2年くらい前に。 제목은 갓파의 미라였습니다. M さんがまだ小学生だった時のことだ。没落した炭鉱の土地を買って建てたという古い家だった。 흩어져 있던 모든 실이 한 점으로 모입니다. つながるね。この M さんって真鍋って人じゃないですか。 그 낡은 집의 주인은 섬뜩한 것들을 모으던 골동품 수집가였죠. 呪術に使う猿の手首やなんかを機器として集めていったそうです。極めつけはその持ち主をたたると日本刀。 그리고 그는 바로 그 칼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どこにあったか覚えてます？まだありますよ。福岡に。 네 사람은 그 집을 직접 찾아갑니다. 大丈夫ですか？首にヘルニアでも起こ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痛みだった。 奥山階段の震源地、まさか本当に見つかるなんて。 집안은 온통 불단과 신단 그리고 부적으로 뒤덮여 있었죠. 2つ。また紙だな。お札だらけだ。 그 순간 소문이 뒤집힙니다. ガセでしたね。三木吉が悪趣味なコレクターだったという話。 그 물건들은 취미가 아니라 살아남으려는 발버둥이었죠. 神にもすがった。仏にもすがった。 저주는 그 발버둥마저 조용히 삼켜버렸습니다. 最後の手段に魔を持って魔を払おうとした。哀れな
話ですね。 파고들수록 비극은 사방으로 번져나갑니다. その後も奥山家にまつわる怪談は次々と見つかった。奥山家の炭鉱の跡地には現在廃墟となったモーテルがあるのですが 그곳에 발을 들인 젊은이들에게도 화가 미쳤죠. 地獄が見えるそうです。真鍋家の息子が通ってた小学校にはある年そのクラスの教室でこれってどういうことでしょう。 이때 뉴스 한 편이 흘러나옵니다. 옆집에 살던 가족에게 닥친 비극. 경찰 조사에 따르면 현장엔 빈 서기통과 도검이 남아 있었다는데 그때 그 서기통이 이렇게 되돌아온 걸까요? もうやめませんか。 쿠보는 조용히 말합니다. また音がするんです。今の部屋で 쿠보의 목소리엔 체념이 배어 있었죠. 次もついてくるんでしょうか。 소설가의 목 통증은 다른 원인이었습니다. 首の痛みの原因が分かった。奥山家とは何も関係がなかった。 그렇게 모든 사건이 정리된 듯 보입니다. 久保さんはその後 관련된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으로 흩어집니다. 彼女の所有する物件にするらしい。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娘のミトちゃんは6歳となり 하지만 저주가 스민 자리들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久保さんの住んでいた202号室はその後住人が3度入れ替わった。この原稿を書いている今現在も空き部屋のままだという。 그리고 밤 소설가의 집에 전화가 울립니다. もしもし。今何日ですか？ 저주는 끝난 게 아니라 그저 옮겨갔을 뿐이었죠. 話してたたられる。聞いてもたたられる。 탄광의 원혼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저주는 끝내 모습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영화 잔예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에게는 끝내 이름이 없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 작품에서 이름은 저주가 타고 흐르는 실이니까요.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였던 그 이름처럼 말이죠. 그래서 화자는 끝까지 자신의 이름을 숨깁니다. 잔예, 살아서는 안 되는 방은 2016년에 개봉한 일본 호러 영화입니다. 원작은 소설가 오노 후유미의 동명 소설인데요. 순수문학과 대중문학을 아우르는 야마모토 슈고로상을 호러 장르 최초로 받은 특별한 작품이죠. 이 영화는 현재 국내에서는 쿠팡플레이와 U+TV에서 구매, 대여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화가 공포를 만드는 방식은 꽤 독특한데요. 피가 튀거나 귀신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낡은 서류를 넘기고 옛 지도를 짚고 동네 사람들의 증언을 하나씩 모으는 조사의 형식으로 서늘함을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무섭다기보다 스며든다는 표현이 어울리죠. 갑자기 놀래키는 장면은 거의 없지만 그만큼 오래 서늘하게 남는 공포예요. 저는 이 영화를 연결의 공포라고 봅니다. 한방에서 들리던 작은 소리가 앞집으로, 그 앞집이 다시 옛집과 옛 땅으로 이어지고 결국 후쿠오카의 탄광 화재까지 닿습니다. 우리가 딛고선 이 땅에도 누군가의 마지막이 겹겹이 쌓여 있을지 모른다는 상상. 그 서늘한 여운이 이 영화를 오래 곱씹게 만듭니다. 제목인 잔예는 땅과 집에 스며든 부정을 뜻하죠. 영화는 그 개념 하나로 시대를 넘나드는 비극을 엮어냅니다. 원한이나 복수 같은 감정이 아니라 그저 닿으면 옵는 얼룩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이 없는 사람도 그 땅을 스쳤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둘 무너져갑니다. 이 무차별함이야말로 가장 서늘한 지점이에요. 마지막에 이 영화는 스크린 밖으로 손을 뻗습니다. 말해도 저주받고 들어도 저주받는다. 그 서늘한 뒷맛이야말로 이 작품의 진짜 얼굴이라고 저는 봅니다. 중반부의 조사 과정이 특히 좋았어요. 지도와 기록, 오래된 증언이 하나씩 맞물리며 퍼즐에 완성돼가는 서늘한 쾌감이 있거든요. 다만 무서운 장면이 팡팡 터지길 바란다면 다소 밋밋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작품입니다. 자극보다 분위기, 점프 스퀘어보다 여운, 그 결을 좋아하신다면 잔예는 충분히 볼만합니다. 오늘은 결말까지 다 말씀드렸지만 직접 보시면
그 소리의 질감은 또 다를 거예요. 어두운 방에서 소리를 키우고 보시길 권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화에서 또 만나요.